90살 노모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던 며느리의 충격 실체. 모든 것을 잃은 어머니의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순옥은 나이 70을 훌쩍 넘긴 강원도 영동 지방의 산골 마을 토박이다. 17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이 산 저 들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온 그녀의 손은 지문이 다 닳아 뭉툭했고 마디마디는 옹이처럼 굵게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했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고 남의 밭에 잡초 하나라도 보이면 못 본 척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다. 마을 회관에 앉아 커피 믹스 한 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으면 동네 할머니들이 저마다 그녀의 며느리 복을 부러워하며 혀를 찼다. 순옥이네 며느리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지. 얼굴도 곱고 순옥이 팔자 고쳤네. 그럴 때마다 순옥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깊은 주름 아래로 스며들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도진과 며느리 민서, 그리고 손주 하늘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특히 며느리 민서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지만 어딘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시골을 혐오했고 시어머니인 순옥에게도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명절에 찾아올 때면 딱딱한 얼굴로 의무적인 대화만 주고받았다. 순옥은 그럴 때마다 젊은 애가 아직 살다 보면 정들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어느 날 아침 순옥은 아침 일찍 밭일을 나섰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을 회관 앞을 지나쳤다. 안에서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렸다. 순옥이네 며느리. 글쎄, 며느리가 아주 돈독이 올랐나 봐. 순옥이 그 사람 재산이 꽤 된다고 소문났는데 자꾸 재산 증여 얘기가 나오더라니까. 순옥이가 치매기가 있어서 뭐 주라고 자꾸 그런다는 소문도 있고. 순옥의 발걸음이 멈췄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치매기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재산을 노리고 치매 소문까지 퍼뜨리는 며느리의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참아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상처가 아물지 않는 상처가 깊게 새겨졌다. 강순옥은 며느리 민서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그녀는 문득 아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아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전화를 피했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엄마, 민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히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는 순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며칠 뒤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생전 처음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느리 민서가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동창회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이내 대화 주제는 자식 자랑으로 옮겨갔다. 순옥은 마지못해 며느리 민서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민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도 아주 잘 나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에 순옥은 잠시나마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야, 너희들 순옥이네 며느리 봤어? 촌에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 와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주 미치려고 한다더라. 순옥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민서였다. 민서는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순옥의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순옥은 차마 그 자리에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아 몸을 숨겼다. 그때 한 친구가 민서에게 말했다. 야, 너희 시어머니도 오늘 여기 오셨다는데? 순옥의 몸이 굳었다. 민서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 참. 그럼 직접 가서 와인이라도 따라드려야지. 민서는 와인 잔을 들고 순옥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순옥의 머리 위로 차가운 와인을 쏟아부었다. 와인은 순옥의 흰 머리카락을 타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그만. 아줌마 괜찮으세요? 민서는 능청스럽게 연기하며 순옥을 모욕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순옥에게 꽂혔다.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온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그녀는 평생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와인잔에 담겨 바닥에 쏟아지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강순옥은 와인 자국이 얼룩진 옷을 입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의 무심한 태도가 또다시 그녀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며칠 뒤 마을에는 순옥이 서울에 가서 며느리에게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며느리 민서는 그 소문에 기름을 부었다. 마을 회관에 들러 동네 할머니들에게 순옥의 험담을 늘어놓았다. 어머니가 좀 치매가 있으셔서 자꾸 헛소리를 하세요. 재산 증여를 해달라더니 안 해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시고. 민서의 교묘한 거짓말에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편에 섰다. 순옥은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아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도진아, 민서가 내 엄마를 사람들이 다 며느리 편만 들어 엄마가 미쳐가는 줄 아나 봐.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아들 도진의 대답은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서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괜히 오해한 거 아니야? 아들은 믿지 않았다. 순옥의 절규는 도진에게 그저 노망난 어머니의 헛소리일 뿐이었다. 순옥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며느리 민서가 자신의 인감 도장을 몰래 빼돌려 재산 증여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며느리 민서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행동을 주시했다. 민서는 순옥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민서가 택배로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했다. 택배 상자에는 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옥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서가 버린 택배 송장을 몰래 주워들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옥은 며느리 민서의 재산 증여 서류를 위조한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순옥은 며느리 민서가 재산 증여 서류를 위조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서울의 마천루 사이에 우뚝 솟은 유리 건물은 순옥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낡은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순옥은 법무법인 로비에서 며칠을 기다렸다. 마침내 민서와 함께 나타난 변호사 박정우를 발견했다. 민서는 박 변호사에게 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빨리 서류 처리 부탁드려요라며 웃었다. 순옥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숨죽였다.
민서가 자리를 뜨자 순옥은 박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진실을 읽어냈다. 순옥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다. 와인 사건부터 아들의 외면 그리고 재산 위조 사실까지. 순옥의 이야기는 한 폭의 비극이었다. 박 변호사는 민서가 순옥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서에게서 돈을 받고 위조 서류를 만들어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뻔뻔한 행동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진실된 눈빛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양심에 따라 순옥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서 씨의 위조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옥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순옥과 박 변호사는 은밀한 동맹을 맺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강순옥과 박 변호사는 치밀한 복수 시나리오를 짰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민서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의 직접적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서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재산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민서는 서울에 있는 한법무법인 사무실로 순옥을 데려왔다. 민서는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시고 서명하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라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순옥은 그 미소를 똑똑히 기억했다. 사무실 안에서 박 변호사는 태연하게 민서가 위조한 서류를 내밀었다. 민서는 순옥에게 서명을 강요했고 순옥은 불안에 떨며 서명하는 척 연기를 했다. 그 순간 박 변호사는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민서와의 대화를 녹음했다. 민서 씨, 이 서류는 문서 위조의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과 상관없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 변호사의 돌발적인 행동에 민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순옥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순옥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민서에게 그동안 겪었던 치욕과 모욕을 낱낱이 읊었다. 내가 내 머리에 와인을 쏟아부었을 때, 온 마을에 치매 노인이라고 소문냈을 때, 그때는 왜 내 자존심을 짓밟았니?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순옥의 날카로운 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박 변호사는 순옥에게 서류와 녹음 파일을 건네주었다. 순옥은 복수의 도구를 손에 넣고 서울의 거리를 묵묵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될 것이다. 강순옥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이장에게 마을 잔치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마을 잔치는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의 잔치는 조금 특별했다. 순옥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큰 돈을 벌었으니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라며 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넉넉한 인심에 잔치 준비를 도왔다. 며느리 민서는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골로 내려왔다. 마을 회관 앞에 펼쳐진 잔치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민서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잔치 비용 전부 낼게요. 민서의 위선적인 모습에 순옥은 속으로 냉소를 흘렸다.
그녀는 민서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며느리 민서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리 며느리 민서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서 내 재산까지 관리해주고. 순옥의 말에 민서는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순옥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순옥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다가 민서한테 너무 고마워서 재산을 전부 증여해 주려고 했는데 서류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현금으로 줬을 텐데. 순옥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순옥은 민서가 위조한 서류를 꺼내 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다. 서류에는 순옥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녀의 서명은 없었다. 순옥은 조용히 말했다. 민서는 제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없다고 소문을 냈지만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이 서류는 민서가 위조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에서는 민서가 순옥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서에게 꽂혔다. 민서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순옥의 복수에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폭풍 전야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정적이 되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했다. 빨리 서명하세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라던 위선적인 음성과 이내 변호사의 추궁에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며 애원하던 비굴한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순옥에게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민서에게 향한 배신감과 경멸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순옥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위선도 교만도 없었다. 오직 순옥에 대한 섬뜩한 증오만이 남았다. 민서는 순옥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내 마을 남자들의 제지를 받았다. 그들의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민서의 가식적인 모습에 속아 순옥을 오해했던 미안함과 더불어 속았다는 분노를 그녀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왔다는 애가 사기꾼이었구만. 순옥이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온갖 비난이 민서를 향해 쏟아졌다. 민서는 자신의 이름이 온갖 욕설과 함께 회자되는 것을 들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평생을 쌓아 올린 지성과 우아함의 가면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읍내에서 출동한 경찰차 2대가 마을 회관 앞에 멈춰섰다. 경찰들은 순옥에게서 서류와 녹음 파일을 건네받고 민서를 향해 다가갔다. 민서는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경찰의 차가운 눈빛과 팔에 채워지는 수갑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짓눌렀다. 민서가 경찰차에 올라타는 순간 그녀의 눈은 순옥과 마주쳤다. 그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는 듯 이글거렸다. 하지만 순옥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순옥은 그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굴욕과 서름을 응축한 차가운 눈빛으로 민서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사랑스러운 며느리라 생각했던 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잔인한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순옥의 옆에 다가가 그녀를 위로했고 그들의 온정 어린 손길에 순옥의 눈에서는 그제야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며느리 민서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서울에 있는 아들 도진에게도 전해졌다.
도진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우리 민서가 그럴 리가 없어. 엄마가 또 헛소문 듣고 오해한 거겠지. 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민서는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통보였다. 도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동안 그에게 전화로 호소했던 모든 이야기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며칠 전 어머니가 서울에 왔을 때 겪었던 치욕적인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어머니의 절규를 노망난 어머니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외면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황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며칠 사이에 뼈만 남은 듯 야윈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순옥은 아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엄마 말을 믿지 않고 민서 편만 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도진의 절규에 순옥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용서하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다, 도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내가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몰랐던 게지. 순옥의 말에 도진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를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와 아내의 거짓말에 눈을 감았다. 그는 한순간의 실수로 어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후회와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었다. 순옥은 그런 아들을 묵묵히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노가 남아 있었다. 민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녀가 순옥에게 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뒤 민서의 재판이 열렸다. 민서의 변호인은 민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보살피려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옥과 박 변호사가 제출한 위조 서류와 녹음 파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민서의 주장을 모두 무너뜨렸다. 민서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변호사는 순옥에게 말했다. 어머니, 민서 씨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재산도 전부 돌려받으셨고 형량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순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는 민서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옥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순옥은 박 변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변호사님, 혹시 민서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 변호사는 순옥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어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녀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민서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금융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민서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출을 받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순옥은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고학력 며느리의 파렴치한 재산 사기 행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민서의 사업체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직원들은 모두 떠났고 거래처들은 등을 돌렸다. 민서는 한순간에 사업가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순옥은 TV 뉴스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내게 준 고통,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순옥의 복수는 끝이 없었다. 그녀는 민서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 그녀의 실체를 폭로했다.
민서의 지인들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의 아들 하늘이 다니던 학교에서도 그녀는 파렴치한 어머니로 낙인 찍혔다. 순옥의 복수는 이제 그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민서의 삶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세상은 그녀의 복수를 통쾌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민서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강순옥의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오산이었다. 순옥의 복수는 이제 막 날카로운 칼날을 벼르고 있었다. 민서는 징역형과 함께 위자료를 선고받았고 언론은 연일 고학력 며느리의 폐륜 행각을 대서특필했다. 한때 서울에 잘나가던 사업가로 명성을 떨쳤던 그녀의 사업체는 파리만 날리는 유령 회사로 전락했고 직원들은 모두 등 돌린 채 떠나갔다. 그러나 순옥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다. 민서의 지인들을 찾아가 그녀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했고 민서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에게도 소문을 퍼뜨렸다. 한때 민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갖은 아첨을 했던 학부모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다. 민서의 아들은 사기꾼 아줌마 아들이라는 끔찍한 별명으로 불리며 왕따를 당했고 결국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민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명품 옷과 가방은 경매로 넘어갔고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쫓겨났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허름한 원룸에서 홀로 고통스러워했다. 어느 비 오는 밤 순옥은 익숙지 않은 스마트폰에 뜬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메시지에는 민서의 이름과 함께 은밀한 서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순옥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불안한 손길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불법 부동산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민서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위조했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있었다. 순옥은 그 서류를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민서의 가족이 겉으로는 깨끗한 사업가 집안인 척했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민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다. 다음 날 순옥은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박 변호사는 순옥이 내민 서류를 보고 경악했다. 어머니, 이건 민서 씨 부모님의 일입니다. 이 일까지 손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순옥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민서가 내게 준 고통은 내 재산만 탐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삶 자체를 짓밟고 내 자존심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그 재산으로 키운 딸이 바로 민서예요. 뿌리를 뽑아야죠. 순옥의 눈빛은 복수라는 이름의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복수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삶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복수임을 직감했다. 민서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그녀가 활보하던 서울의 화려한 거리는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만을 던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명품 구두를 닦아주던 신발가게 주인에게도 조롱을 당했다. 그들의 눈빛은 꼴좋다고 말하고 있었다. 민서는 거리를 걸으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때였다. 민서의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서야, 큰일 났다. 우리 사업이 우리한테 사기쳤던 그놈이 언론에 우리 비자금 내역을 뿌렸어. 전부 다. 민서는 아버지가 울먹이는 목소리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순옥이 보낸 서류 파일의 존재를 깨달았다. 순옥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녀의 가족까지 이용했던 것이다.
민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순옥을 향한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순옥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 하늘을 만나기 위해 순옥의 집으로 향했다. 하늘은 순옥의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와 함께 밭에서 고구마를 캐고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순옥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잔인한 복수자였다. 민서는 순옥에게 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사업을 무너뜨리고 제 부모님까지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냐고요. 민서의 절규의 순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내가 나한테 와인을 쏟아부었을 때, 온 마을에 치매 노인이라고 소문냈을 때, 그때는 왜 그랬니? 내가 나에게 준 고통, 내가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뿐이야. 순옥의 말은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서는 그제야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교만과 허영심 때문에 순옥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서의 아버지 사업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민서의 가족은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민서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을 보며 순옥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민서는 순옥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조용히 순옥의 뒤를 쫓았다. 순옥은 잠든 하늘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민서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다. 민서는 순옥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하냐고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옥은 민서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옥의 눈빛은 더 이상 복수의 불꽃으로 이글거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순옥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통해 얻은 통쾌함보다 모든 것을 잃은 민서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과 함께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너한테 잃어버린 내 삶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잃어버린 것은 되찾을 수 없더구나. 순옥의 말에 민서는 더욱 큰 절망감을 느꼈다. 순옥의 마지막 말은 그녀에게 용서도 분노도 아닌 무덤덤한 체념이었다. 이는 민서에게 가장 큰 형벌이었다. 순옥은 민서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순옥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순옥은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는 이제 내가 키울게. 내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걸 하늘이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순옥의 마지막 말은 민서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마저 빼앗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후로 2번 다시 순옥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녀의 삶은 그렇게 지독하게 끝났다. 그리고 순옥의 복수도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순옥의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흔적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민서가 사라진 후 강순옥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다. 아들 도진은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고향을 찾아와 그녀의 밭일을 도왔다. 손주 하늘은 순옥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해맑게 자라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순옥에게 치매 노인이라고 수군거리는 대신 순옥이네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라며 연민 어린 시선을 보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그러나 순옥의 마음속에는 복수가 남긴 깊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밤마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민서는 계속 나타났다. 와인 잔을 들고 조롱하던 모습,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절규하던 모습까지.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복수라는 불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녀는 이제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 남은 재와 같은 허무함만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밭일을 하던 순옥은 문득 손에 들린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 않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복수였다.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지금 그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덫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민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한순간이었고 이내 허무함과 공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도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편하게 사세요. 제가 이제 엄마 옆에 있을게요. 도진의 따뜻한 말에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복수의 추악한 진실을 모두 말하지 못했다. 민서의 사업체와 부모님까지 무너뜨린 것은 법의 심판이 아닌 순옥 자신의 광기 어린 복수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도진이 자신을 복수심에 가득 찬 괴물로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순옥은 자신을 찾아온 의문의 변호사에게서 민서의 근황을 전해들었다. 민서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쳤고 지금은 출소하여 사회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변호사는 순옥에게 민서 씨가 어머니의 행방을 묻고 다닙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순옥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잊으려 했던 민서의 존재가 다시금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그 사람이 내게 올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후로 순옥의 삶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밭일을 하다가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시선에 뒤를 돌아보곤 했다. 읍내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의 평범한 시선조차 그녀에게는 민서의 그림자로 느껴졌다. 그녀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학교에서 돌아와 순옥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가 엄마한테 정말 독한 여자라고 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순옥은 심장이 철렁했다. 도진이 민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하늘이가 들었던 것이다. 순옥은 하늘이에게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겨우 웃는 얼굴로 아빠가 장난치는 거야라고 말했지만 하늘이는 순옥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는지 그 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의 복수는 순옥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이와 아들 도진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다. 민서는 이미 도진에게 순옥의 복수 행각에 대해 낱낱이 알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순옥의 마음을 짓눌렀다. 순옥은 그날 밤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도진아, 민서 소식 들었니? 도진은 엄마, 왜 또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라며 대답을 피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순옥은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도진이 민서의 복수 행각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은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옥의 마음은 다시금 무너져 내렸다. 도진의 차가운 태도와 민서의 존재는 순옥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복수가 자신에게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신뢰마저 파괴하고 있었다. 순옥은 밤새 고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서를 파괴하기 위한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남은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민서는 순옥의 바람과는 달리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의 아버지가 순옥의 집으로 찾아왔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순옥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강순옥 씨, 내 딸이 당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소. 내 사업도 내 명예도 그러니 이제 내 손주 하늘이라도 내놓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협박을 순옥은 느낄 수 있었다. 순옥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민서의 아버지는 그럼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소라며 순옥의 집에서 사라졌다. 순옥은 그가 하늘이를 빼앗으려 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이후 민서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은 하늘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이에게 내 할머니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며 접근했다. 하늘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순옥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서와 그녀의 가족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복수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순옥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다시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변호사를 찾아가 민서의 범죄 사실과 그녀의 가족이 벌이는 새로운 복수극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았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결연한 의지에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순옥이 복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순옥의 복수는 돈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했던 모든 것을 되돌리고 남은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의 흉터가 남은 자신의 삶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민서와 다시금 대립해야 했다. 순옥의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민서의 아버지가 하늘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은 순옥에게 복수보다 더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순옥은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에 앉은 순옥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복수심이 아닌 오직 손주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만이 가득했다. 박 변호사는 순옥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어머니, 민서 씨 아버님은 단순한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민서 씨 집안의 재산 관련 서류를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는 더 큰 범죄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순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그동안 민서의 가족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깨끗한 척했지만 뒤로는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민서 씨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들을 추적하다가 의문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정황상 민서 씨의 아버지가 과거 사업을 하면서 벌였던 사기 행각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민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순옥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와인을 쏟아붓고 조롱하던 민서의 얼굴, 그리고 순옥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던 민서의 얼굴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민서의 모든 행동은 단순히 돈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숨겨온 추악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순옥의 복수는 단순히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이는 통쾌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뿌리를 건드리는 목숨을 건 싸움이었던 것이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선 정의감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아버지가 하늘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리고 동시에 민서의 가족이 저지른 추악한 죄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날 밤 순옥은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진은 여전히 순옥의 전화에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순옥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 도진아,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내가 엄마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야.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도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도진은 다음 날 순옥을 찾아와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순옥은 아들 도진에게 민서의 가족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민서의 아버지가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살인과도 연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민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순옥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도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믿었던 아내는 평생을 가식 속에 살았고 그가 존경했던 장인 장모는 추악한 범죄자였다. 도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에게 속았다는 배신감보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어머니와 아들 하늘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울부짖으며 순옥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내가 엄마 말을 믿지 않아서 엄마를 혼자 내버려둬서 내가 우리 하늘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도진의 절규에 순옥은 그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눈물은 그녀의 가슴에 박혔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냈다.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야, 도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손주, 우리 하늘이를 지키자. 모자의 손은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벽을 세우지 않았다. 복수라는 이름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다. 순옥의 복수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아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민서의 가족이 벌이는 새로운 복수국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도진은 어머니와 함께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변호사에게 어머니가 가진 모든 증거와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순옥과 도진의 눈빛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복수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두 분이 저와 함께라면 저는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옥과 도진은 민서의 가족에게 맞서기 위한 두 번째 전쟁을 시작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의로운 싸움이었다. 순옥과 도진, 그리고 박 변호사는 민서 아버지의 불법 행위와 살인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국적인 특종이었다. 언론은 연일 고위층 사업가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한때 서울에 잘 나가던 사업가로 존경받았던 민서의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민서의 아버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순옥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소. 내 딸도 내 사업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순옥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동안 그녀의 삶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이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서의 가족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의 아버지는 과거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민서는 추가적인 혐의로 형량이 가중되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순옥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다. 민서의 가족이 몰락한 뒤에도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기쁨이나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민서를 파괴했지만 그 과정에서 순옥 자신의 순수함도 함께 잃어버렸다. 그날 밤 순옥은 잠든 하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이는 순옥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허무함과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세월에 대한 슬픔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직 텅 빈 마음과 깊은 상처만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복수의 끝에는 또 다른 비극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독한 교훈으로 끝을 맺는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